안 팔리는 시장에서 남들보다 더 싸게 팔지 않으면 현금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금매들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금매가 내년에는 상당수 나올 수 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과열된 시장에 들어온 그 집주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 이번엔 지금 시장 상황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이제 금매로 내놔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 또 그동안 이제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도 꾸준히 해오셨는데, 지금 좀 부동산 시장 판단을 좀 한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하락이라는 거는 하향 안정세로 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폭락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기간에 급하게 가격이 조정되고 맞아요. 있다, 이런 건데 어떤 장부가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폭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워낙 급하게 올라갔던 시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급하게 올라간 가격 수준 자체는 굉장히 거래가 막 받쳐주면서 올라갔던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내 집값이 자고 나면 1억이 올랐다라고 믿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해서 본다면 굉장한 폭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최근 6개월 정도 사이에 대부분의 단지들이 뭐 수억씩 정말 가격이 맞아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부동산 이제 시세 사이트 이렇게 가격 나온 지도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게 다른 것보다 안 좋은데도 가격이 더 높고 막 이런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호가 매물도 여전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단지들은 실제로 이제 팔리는 단지들은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단지거든요. 이렇게 얼어붙은 시장에서라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금매를 잡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물건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실거래로 이어지고, 그게 어떤 가격이 많이 하락한 모습으로 실거래가 찍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관심에서 그렇죠. 관심에서 1순위가 아니고 뭐 2, 3순위 정도 되는 이런 단지들은 당연히 거래가 안 이루어질 거고 현실이 안 느껴지는 것뿐이지, 대장이라고 여겨지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본인들의 단지는 더 많이 내려간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집이라는 게 좀 다른 것들과 이제 상품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요즘 최근에 몇 년이 거의 집을 주식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팔던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건 자체는 대부분이 이제 자기가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8, 90%는 움직이지 않는, 그냥 내가 사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때의 가격은 지금 말하는 가격 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금액으로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엄청난 하락이다, 이런 거는 아니실 거예요. 그 어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또 소득 수준이 좀 나아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 정도, 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손해보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같이 과열기에 매입을 했던 사람들, 더 추가적으로 내가 오늘 사면 이게 더 높은 가치를 줄 거라고 믿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폭락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지금 뭐 이제 가파른 뭐 금리 인상 여파가 지금 상당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약간 시장 상황, 또 국제 정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금리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풀렸던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하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같이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갈 거냐를 이제 보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어떤 식으로 가겠구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는 0.25 정도씩 올리잖아요. 어떤 이제 정례 회의를 통해서 0.25 단위로 올리는데, 미국에서 지금 올리는 거는
빅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을 논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빅스텝은 0.5, 두 배를 올리는 거고 자이언트 스텝은 0.75 와, 이 정도 네. 세 배를 올리는 한 번에 세 배를 한 올리는 번에, 이런 네. 결정인데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서 급속도로 거의 제로 금리 수준에서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데도 인플레가 완벽하게 잡혔다는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기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풀렸던 유동성에 기대해 있던 자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 올리다가는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죽게까지 내두겠어? 지금 뭐 세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조금 주춤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네. 경우에는 또 주가가 출렁이 올라가고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주가가 내려가고 굉장히 지금 눈치 보면서 이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금리는 계속 지금 올린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네. 기본적인 입장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를 잡겠다는 확고한 그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안 잡히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네. 이렇게 올리는 금리 때문에 시장이 경기 침체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걸 멈추거나 네. 조금 조정하는 상태로 가겠죠. 금리가 멈추는 상황이 왔다는 거는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오는 급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게 멈출 거야. 그래서 나는 한 1, 2년만 버티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부채 규모가 크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이 부채 규모를 늘린 게 초저금리 상황에서 버틸 수 있다는 한계치까지 그러니까 어떤 대출을 늘려놓은 상황이고 네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사실은 불과 몇 달도 지금 1년도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생활에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전부 다를 정말 이자 갚는 데 써야 되는 이 정도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빌린 금액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금리가 여기서 더 내려가더라도 과거처럼 초저금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이걸 버틸 수 있는 숨만 진짜 붙어 있는 정도 수준만 남겨놓고 대부분은 이제 이자 갚고 이런 생활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 빚이 끝날 때까지 일단은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만 듣고 이 상황을 내가 단기간만 참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은 네네. 조금 더 상황을 좀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주담대가 이제 아무래도 제일 또 많이 대출을 받고 또 영향이 좀 있을 텐데 네. 뭐 8% 얘기하다가 9% 지금도 10%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또 이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좀 내년에 나타날 부동산 좀 상황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시장이 어떤 주택 시장이 과열이 됐던 이유는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네, 내가 맞아요. 네. 소득으로는 차마 닿을 수 없을 만큼의 이익을 내가 투자만 잘하면 벌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건데 레버리지가 가능한 환경은 내가 벌어들일 수익을 고려했을 때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크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10% 가까이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내가 이걸 사서 10% 이상 또 집이라는 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 있잖아요. 맞아요.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그럼 1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판단이 되겠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집을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현금화하지 않으면 투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비용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년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이제 역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익을 얼마큼 더 올릴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계속 원금을 까먹고 있는데
이자를 또 내가면서 이걸 버텨야 되는 이자도 상황인데, 늘어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손실을 확정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음. 그러면 남들보다 지금 안 팔리는 시장에서 네. 남들보다 더 싸게 팔지 않으면 현금화가 안 돼요. 음. 그러면 그런 금매들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금매가 내년에는 상당수 나올 수 있다.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과열된 시장에 들어온 그 집주인들이 네.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 젊은 세대가 많거든요. 20, 30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갭 투자로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버틸 여력이 없어요. 뭐 2, 3년 만약에 이런 상황이 간다. 네. 내가 이 정도 이자를 감당하면서 끝까지 버티면 이제 그때 돼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고 나는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어떤 룸이 없는 사람들이 집주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는 어떤 손실을 확정짓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시점이 되면 이제 더 많이 이제 던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전세금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세금이 떨어진다는 거는 자기가 무이자로 누구한테 빌렸던 금액이 축소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 얘기는 내가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다른 데서 끌어와서 네. 대출을 받든 자기가 소득을 이만큼 축적을 해서 그만큼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넘기고 싶어하는 네네. 이런 현상들이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벌써. 이런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진짜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수준이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 통계로 잡히는 게 1,900조, 2,000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자영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네. 거의 뭐 3,600조 가까이 되는 이 정도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1,000조일 때도 되게 부담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뭐 네, 이런 상황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연봉 뭐 7천만 원짜리가 지금 네. 대출을 해주는 게 4억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음. 그러면 연봉 7천을 받는 사람이 4억을 갚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 4억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다 자기가 어떤 근로하면서 갚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이게 집값이 올라서 네. 뭐 정리를 하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오버해서 지금 빌려준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네. 7천만 원 버는 사람이 평생 7천만 원을 번다는 보장도 없지만, 없죠. 네. 그 사람이 그렇다고 30년, 40년 일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은 더더욱 없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네.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진짜 갚을 거라고 생각해서 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나 많이 빌려줬고, 그동안 빌려줬을 때 사실은 DSR 규제를 우리가 빨리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미뤄서 늦게 도입을 했고, 네.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적용이 전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DSR이라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치 이것 때문에 집값을 떨어지는 거를 막지 못한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들을 하는데, DSR이 이제 40%가 적용이 되는데, DSR 40%라는 거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연간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비중이 40%까지만 해라 네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넘어가면 생활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40% 규제를 네.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이 지금 대출이 그동안 나갔던 거거든요. 이 얘기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또 이제 뭐 빌려놓은 돈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돈을 갚으려면 집을 처분해서 갚지 않는 한 지금 못 갚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럼 누군가 집을 사줘야 되는데 집을 살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 이게 순환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집을 처분할 길도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이 빚을 어쨌든 팔릴 때까지 계속 감당해 가야 된다는 뜻이고, 이 이제 비중 자체가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0%만 빚 갚는데 쓸 정도로만 빌린 양호한 사람이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되면 이 DSR 40%를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네네. 예전에 이자가 3%만 했을 때의 비중과 6% 했을 때의 비중은 달라지잖아요. 네네. 갚아야 되는 금액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삶의 질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정말 그렇지만 어쨌든 생활은 해야 되니까
정말 숨만 쉬고 사는 이게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진짜. 이제 네. 부채의 무게가 느껴질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저희 나라는.